제 나이도 벌써 70이 넘었는데 저도 이쯤 살아보니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미련이 없을 때도 됐는데도 왜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만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 기회가 있을 때 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원래 삶이라는 게 다 고달프고 애달픈 일이라 하지만 제 인생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서 예쁜 자식 낳아 기르는 게 여자의 행복일 텐데 저는 그 흔한 행복을 쉽게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20대 젊은 나이에 첫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던 저는 슬아의 아들 하나를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도 많이 했던 저와 남편은 자식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부모였었죠. 형편만 괜찮으면 둘도 셋도 낳아서 기르고 싶었지만 하나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형편이라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가 욕심의 전부였어요. 하나만 낳아도 잘 기르면 된다 생각하며 저는 제 아들을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집안에서는 귀한 독자라며 사랑을 듬뿍 받았고 제게는 10달 품은 자식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죠. 그렇게 열심히 키웠던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저는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똘똘하고 착해서 늘 자랑스러웠던 아들이기에 저는 그런 아들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던 저는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부업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죠. 공장 다니며 일하는 남편 혼자 벌어서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에 제가 소일거리라도 해서 생활비를 보태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책도 사주면서 내 자식에게 해주는 걸로 만족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6살 나이에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참 예쁠 나이에 허망하게 떠나버린 아들 소식에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죠. 나중에서야 아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차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 저는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푼 벌자고 애가 밖에서 어쩌고 노는 줄도 모르고 부업거리를 붙들고 있었으니 제 탓이 맞았죠. 동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제 탓을 하겠냐며 위로를 해줬지만 가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여자가 자식 하나 챙기지 못했다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욕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자 죽여놓고 무슨 염치로 서 있냐며 저를 때리고 욕하시는 시부모님께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자식 잃은 어미한테 너무한다 싶었지만 그분들도 귀한 손주 잃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싶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손자 살려오라 야단이셨고 남편은 제 얼굴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저는 서서히 멀어져만 갔고 둘째를 가져보자는 제 노력에도 남편은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런 저를 두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게 됐죠. 자식 잡아먹은 어미라며 돈 한 푼 쥐어주지 않고 내쫓겼던 저는 그 후로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당하고 돈 없는 여자 혼자 버텨내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남편 없이 사는 저를 픽하면 무시했고 그래서 돈도 뜯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차라리 재혼이라도 하라며 저를 떠밀었지만 자식 잃고 이혼당한 제 처지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다짐하던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언니가 한 남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 남자는 단단한 인상에 고집이 있어 보이지만
사납지 않고 진중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곰같이 우직한 것이 전 남편과는 딴판이었죠. 생긴 모습처럼 깐깐하지 않고 호방한 그 남자에게 저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남자는 전처와 사별을 하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느라 바쁜지 자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혼자 사는데 지쳐서 그런지 우리 아들 또래의 그 집 아이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는 왠지 그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됐고 의붓아들인 정범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6살 때 죽은 우리 아들이 자랐으면 딱 고만했을 나이였는데 우리 아들보다 1살 정도 어린 정범이를 만나게 된 저는 너무 어릴 때 생떼같이 보내야 했던 제 아들 생각에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은 매한가지였기에 저는 일찍이 엄마 잃고 외롭게 자란 정범이가 가엾기만 했어요. 하지만 정범이는 제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알만한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는 여전히 친모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고 그런 아이는 아버지의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엄마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던 아이의 눈에 아버지는 엄마를 버리고 재혼한 배신자로 보였고 저는 자기 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환영받지 못할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며 따르라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한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제가 말이나 붙이려고 하면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 제가 아이와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없었죠.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런 정범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느라 바쁘던 남편은 저희가 재혼을 한 후로 제게 아이를 맡겼고 바쁜 남편 대신 아이를 맡게 된 저는 정범이를 위해서라도 아이와 하루빨리 가까워져야만 했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저를 거부하고 낯설어하는 것도 전부 상처 때문이라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아이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범이를 제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죽은 제 아들 대신 정범이를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건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저는 2번 다시 자식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아이가 제게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정범이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품이 그리웠을 아이에게 엄마가 늘 집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저는 아이가 학교에 잘 다녀올 수 있게 매일 준비물과 옷가지들을 챙겨주고 학교 다녀온 아이가 집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아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 주방에서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을 아이에게 제가 엄마 대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한 발 더 뒤로 물러나 버려서 제가 선뜻 다가갈 수도 없게 하고 있었죠. 조바심을 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도 시간이 흐르니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이킬 수 없게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닌지 기회가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들었지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런 저의 고생은 모르고 제게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더 서글퍼졌어요. 제가 정범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제가 계모라서 아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거라며 저를 오해하곤 했습니다.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면 혼도 내고 타이르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죠.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꿋꿋이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정범이는 중학생이 된 후에도 저를 엄마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벌써 몇 년이나 같이 산 덕에 저를 아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도 정범이에게 저는 그냥 집에서 밥 해주고 준비물 챙겨주는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정범이를 보며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제가 거저 얻은 자식이기에 큰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보다 아이가 걱정이었습니다. 정범이는 중학생이 된 후에도 제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바쁜 아버지와도 큰 교감을 하지 못하며 점점 소외되어 가는 것 같았거든요. 사춘기 시절이라 한참 예민할 텐데 집안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런 반항심 때문인지 아이는 언젠가부터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대들고 다툼을 벌이고 위태로운 아이의 모습이 저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옆반 아이 하나를 때렸는데 차마 무서운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대신 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저 학교에 좀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그동안 학교 행사에 일절 오지 못하게 하는 아이 때문에 아이 학교에 늘 가고 싶던 저였지만 그렇게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남편 대신 아들 학교에 가게 된 저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끼리 좀 싸운 건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이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며 피해 아이 부모님이 저희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하셨어요.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래요? 애가 학생이야, 깡패야. 이런 애랑 우리 애를 어떻게 한 학교에 보내겠어요? 당신 자식 전학시키던지 퇴학하던지 알아서 해요. 제 아이가 잘못한 게 확실한 상황에 저는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학교에서 잘리게 할 수도 없었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었던 저는 그날 선생님들 가득한 교무실에서 무릎을 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무릎까지 꿇고 그래요?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다들 당황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제가 무릎 한 번 꿇어서 자식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몇 번이고 그럴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를 새엄마라고 부르면서 조금은 제게 곁을 내주는 것 같았죠. 이제 겨우 시작이니 더 살가워지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저는 그 조금의 노력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사춘기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 내조를 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걱정 없이 잘 자라줬고 항상 사업하느라 바쁘기만 하던 남편은 나이를 먹고 여유가 생겼는지 전보다 다정하고 대화도 많아지면서 조금은 제게 더 살가워지는 듯 했어요. 저도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생각했죠. 이후 아들은 유학을 다녀오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들이 대학을 나와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인생의 흐름이었겠지만 저는 그 평범한 인생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고 특별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꿈꾸기 힘든 미래였으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저는 할머니가 될 거고 이후 은퇴한 남편과 함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다 생을 마감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죠. 평범하지만 그 무엇보다 행복할 미래를 상상하며 결혼 인사를 하러 온 예비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하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고 있을 때라 저는 어색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계모라는 걸 아들에게 먼저 듣게 된 것 같은데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몰라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잠시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안절부절하는 듯 보여 제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게 됐죠. 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편하게 말해요. 제가 좀 긴장이 돼서 혹시 따뜻한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빨리 말하지. 잠시만, 내가 바로 가져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물을 떠다 주려고 일어서자 예비 며느리는 아들에게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 친어머니 아니잖아.
그런 게 어딨어. 키워주신 분이나 낳아주신 분이나 같은 어머님이지. 난 혹시나 당신이 불편해하는 호칭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본 거지. 알겠어. 별말 아니긴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행복한 상상을 하던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고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물어볼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는 저와 거리감을 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첫날 저와 몇 마디 섞어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불편해할 리는 없었으니 첫 시댁에 온 며느리가 많이 긴장을 해서 한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일을 제외하고는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은 순탄히 진행됐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이후 아들네와 우리는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자 둘과 한 집에서 지내다 처음으로 같은 여자가 들어오니 많은 기대를 하게 됐어요. 모든 시어머니들의 꿈처럼 며느리와 딸같이 지내고 싶었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흔히 시집살이라고 말하는 고생을 며느리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뭐든 편히 행동하라고 말해주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와 가깝게 지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사람 좋은 모습으로만 대했던 걸까요?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된 며느리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일부러 제 말도 못 들은 척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집안일을 미루기 십상이었지만 남편과 아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온도가 가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이제 막 결혼을 하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사람을 가리며 차별을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상황들로 인해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야 말았죠. 제가 착각하는 오해가 아닌 게 확실했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속마음을 직접 듣게 됐으니까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됐거든요. 민정아, 오늘 너 뭐하니? 그래? 그럼 어쩔 수가 없네. 다음에 봐야지. 모처럼 아버님이랑 그이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나도 밖에서 오랜만에 스트레스 좀 풀까 했지. 응? 뭐 시어머니? 그럼 있지. 근데 뭐 내가 신경이라도 쓸 것 같니? 야, 너한테 말 안 했나? 우리 시어머니 그이 친모가 아니야. 중간에 들어온 계모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마 내 인생 술술 풀리라고 하늘에서 도와주시나봐. 부잣집에 시집 온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계모이기까지 하니까. 계모라서 뭐가 좋냐고? 야, 너 생각해봐라. 시어머니들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잖아. 네 남편 임신했던 기간 동안 고생을 얼마나 한 줄 아냐. 아들 낳다 죽을 뻔했다. 또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야, 그런데 계모면 이 앞에 두 가지는 싹 날아가는 거야. 거기다 더 대박인 게 뭔 줄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당한 여자라는 거지. 우리 아버님이 가여워서 드린 거야. 재혼했을 때 이미 아버님은 사업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니까. 돈 주고 애 키워보라고 해봐라. 누가 못 키우냐? 그래도 뭐 남편 말로는 자기에게나 아버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야, 어느 누가 자기 와이프 앞에서 계모라고 하지만 못된 엄마라고 하겠냐? 그냥 하는 소리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시댁에서 지내지만 몸과 마음이 좀 편해. 아버님하고 그이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도 간만에 나가려고 한 거야. 두 사람 늦게 들어오니까. 야, 근데 너 안 된다니까 아쉽다. 야, 정말 시간 어떻게 안 되겠어? 너네 낮에는 일한다고 시간 안 되잖아.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쯤 되면 이제 계모라는 말에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전 제가 계모라는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빠져나오게 됐죠. 그날 이후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안이 조금 시끄러워지고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화를 내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 잡아야 할지,
아니면 집안의 평화와 아들의 행복을 바라고 저 혼자 감내를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러다 결국 아들의 행복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 우리들 곁에 남아있을 것도 아니고 잠시만 며느리의 무시를 모른 척 견디다 보면 자연스레 분가를 하게 되며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소리 안 나게 하는 일이 가장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본심을 모른 척하며 두 아이에게 이전과 똑같이 잘해줬고 뜨문뜨문 나오는 며느리의 무시를 견디며 생활하게 됐죠. 그런데 저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리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망하게 떠나버린 남편으로 인해 더없이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이전부터 우습게 보던 며느리가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 집을 제 발로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저희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붙어 있다니. 여기 우리 남편 집이고 이제는 내 집이야. 너 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나도 참는데 정도가 있다. 이런 모습 계속되면 나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그런 건 자격을 갖춘 분이나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이 집에 뭘 하셨다고 그러세요? 정범 씨를 낳기라도 하셨어요? 아니면 아버님하고 함께 회사 꾸려 나가느라 고생을 하셨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야 정범 씨 어머님 노릇할 수 있다고 쳐도 지금은 생판 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럼 알아서 물러나 주셔야죠. 우리 두 사람 불편하지 않게. 뭐? 너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 하는 거니? 그래, 내가 재혼했다고 정범이 내 배로 못 나왔다고 네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오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두고 보자.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혔던 저는 며느리 머리를 붙잡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젊은 아이가 저보다 힘이 몇 배로 세야 할 텐데 저에게